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미국 FOMC가 예상했던 대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금리와 역전 현상이 드디어 발생을 했는데요. 이것이 우리 금융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그 이외에 세계 경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어떤 영향을 가지고 올지 종합적으로 또 다각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출연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주준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메리츠종금증권 김민수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금융투자 김두원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DB금융투자 문홍철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제일 먼저 FOMC 25bp 인상할 거는 뭐 다 예상하고 있었던 바고 시장에서 이미 뭐 96% 반영을 하고 있었다든가 뭐 그렇잖아요. 거의 100% 반영하고 있었죠. 근데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기자회견인가요? 애매했어요. 한번 이 소장님부터 네. 어떻게 오늘 그 FOMC 결정 보셨는지 이건 좀 얘기를 쭉 들어가면서 한 번씩 해주시죠. 예, 뭐 외신도 그렇고 우리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평가가 갈리는데, 엇갈려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FOMC 파월이 굉장히 이렇게 비둘기파적인 완화적인 코스프레를 했습니다만 네, 굉장히 호키시하다고 봅니다. 내용상으로는. 네, 그래서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내용상으로는 호키시한데 말은 예, 아주 도비시하게 했거든요. 네, 네. 네. 글쎄 뭐 어쨌거나 데뷔지 않습니까? FOMC 의장으로서의 FOMC는 이제 첫 데뷔전이고, 데뷔전이죠. 그래서 그런지 여느 때보다 조금 짧았던 것 같고요. 네. 기자회견도. 네. 그리고 연준 출입 기자들도 그 날카롭게 파고들기보다는 좀 넘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네. 하다못해 그 2014년에 그때 3월달에 옐렌한테 양적 완화 종료하고 나서 상당 기간에 걸쳐서 뭐 이렇게 제로금리 가는데 상당 기간이 얼마에 하다 보니까 그때 약간 업돼있던 옐렌 의장이 한 6개월 했다가 그러다가 망했죠. 이번에 이제 그런 해프닝은 없었습니다만 제가 호키시하다고 보는 이유는 우선 저기 그거거든요. 연준이 시장에 어떤 서프라이즈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는 자기들이 생각하는데 이번으로서 이제 2번 정도의 시장에 가이드를 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2월 27일 날 있었던 하원 그때 예 하원 그 금융위원회였죠. 거기 첫 청문회에서 했던 말 중에 이제 자신감이라는 표현. 네. 최근 지표들을 보니까 인플레가 올라올 것 같은 자신감을 개인적으로 좀 더 가지게 되었다는 말과 그때 시장이 깜짝 놀랐죠. 네 그리고 다음 회의에서 즉 3월 회의에서 향후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걸 갖다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진짜 제시했습니다. 네. 어제 그게 이제 점도표거든요. 네. 점도표의 중간값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금년 3번입니다만 점도표를 갖다가 12월 달 점도표하고 이번 3월 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확 달라집니다. 네. 이 중간값에서 그 위에 칸이 중간값이 6명이고 그 위에 칸도 6명이에요. 네. 그런 식에다가 내년도 애초에 중간값은 금년에 3번, 내년에 2번이었는데 내년은 노치 하나 더 올려가지고 3번도 올린다 쪽에 중간값이 가 있으면은 네. 제가 봐서는 이 정도면 알아들어줘야 됩니다. 6월 달에 가서 점도표가 진짜 연내 금년에 애초 말했던 3번이 아닌 4번 그러면서 내년 가서도 지금 말했던 2번이 아닌 3번 뭐 그런 식으로 올릴 가능성 그러더라도 너희들 놀래지 마라 정도의 힌트는 줬다고 봅니다. 네. 김민수 부장님. 네, 소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네. 예, 저는 그냥 뉘앙스만 많이 느꼈다고 일단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촉으로. 그렇죠. 예, 어차피 촉이 중요해요. 촉이. 주식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예, 근데 뭐 딱 보면은 매파인데 매파 같지 않은 매파 같은 너, 뭐 이런 분위기로 봐야 될 것 이렇게 같고요. 말이 좀 이렇게 무슨 그러니까
간장 공장 공장장도 아니고 매파인데 매파 같지 않은 매파 같은 이 유행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분위기는 분명히 저는 매파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시장 반등이나 주식시장 특히 오늘 처음으로 개장한 게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나 그런 데를 보게 되면은 일단 안도감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예, 일단 조금 좀 느끼는 거와 시장 반응들이 다르다라고는 했었는데 네. 아마 오늘 이제 녹화날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코스닥 시장의 변화가 먼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금리는 다 아시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올라간다. 근데 시장의 흐름들은 일단 중소형주나 관련된 흐름들은 이제 개별 장세 쪽으로 계속 움직이는 분위기였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유동성 장세 종원, 그래서 종을 땡땡땡땡 치는 분위기도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만큼 어떤 개별 장세나 종목 중심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던 게 이제 어떤 실적이나 어떤 이제 보통 보면 유동성 장세 끝나고 실적 장세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는 분위기를 이제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장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게 오늘의 첫 흐름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저는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어떤 연설하는 분이 좀 새벽에 잠이 안 오다 보니까 네. TV를 틀어서 직접 봤거든요. 벌써 잠이 안 오는 그렇게 됐습니다. 없어진.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보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옐런 의장이 보여줬던 좀 저희 기준으로 얘기하면 단단한 모습들 네. 이런 분위기 어떤 시장과 소통하려는 분위기보다는 물론 대비 무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준비가 덜 된 것도 있었는데 옐런 의장만 못하다는 느낌이 저만 들은 걸까요? 그런 좀 뉘앙스가 그렇게 좀 많이 풍기지 않았나. 네. 네, 그래서 다들 이게 제롬 파월은 좀 무시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예 경제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뭐 이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거 아니었을까요? 네, 그래서 아마 앞으로 갈수록 이제 시장과 소통하는 분위기가 네. 과거처럼 어떤 기대감이 높은 분위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많이 좀 아쉬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시 이소연님한테 가서 외환시장은 오늘 좋게 받아들였어요? 어땠어요? 오늘 워낙 좀 강 아니었나요? 예,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네, 하는 김에 그냥 다 하고 넘어가죠. 예, 예. 우선 환율 먼저 말씀드리면은 분명 어제 뉴욕 증시가 참 묘했습니다. 다우가 전일 대비 250포인트까지 올라갔거든요. 특히 FOMC 성명서 확인하고 나서 그냥 성명서 문구만 봤을 때 기계들 입장에서는 알고리즘은 네. 사도 돼 했다가 네. 그다음에 요즘 이제 유행이라기보다도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일단 뭐든지 지표든지 뭐가 모멘텀이 나오면은 기계들은 기계적으로 주문이 나가고 네. 그러나 사람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네. 기계가 낸 주문이 맞는지.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성명서도 곱씹어보고 파월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잘못 샀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후반에 이렇게 많이 빠져요 또. 네, 그래서 빠졌죠. 결국 250포인트 플러스가 마이너스 45포인트 가까이 해서 다우 교통령 그거 마무리가 됐는데 네. 즉 윗꼬리가 달리면서 안 좋은 흐름이 나왔고 네. 기술적으로도 막힐 만한 그런 레벨에서 막혔는데 우리 시장은 강하게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코스닥은 지금 다 이렇게 오후 들어서 많이 급하게 밀린 거 아시고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는 약세였어요. 네. 달러는 약세였던 것이 점진적인 그게 계속 통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점진적인 것이 통하고 당일 마침 있었던 뭐 영국의 임금 상승률도 지난 2월 2일 날 미국 고용지표 쇼크처럼 영국의 임금 상승 갑자기 오르고 뱅크 오브 잉글랜드 곧 금리 올릴 것 같이 얘기하고 이러니까 달러도 약세였는데 NDF 시세가 63원 50전으로 끝났습니다. 1063원 50전으로. 근데 개장가도 65원이라서 NDF 시세보다 낮았고 종가가 72원 70전이니까 전일 대비 40전이나마 올랐어요. 네. 이게 묘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증시 후반에 코스닥은 빠지고 코스피는 선방을 했습니다만 그래되고 환율이 빠져줘야 되는데 안 빠지고 글로벌 달러 약세인데 그러나 장 끝나자마자 유럽 지금 독일, 프랑스가 지금 한 1% 가까이 빠지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 니케이도 오르고 했습니다만 홍콩 본토, 중국 본토 안 좋고 지금 니케이 시장하고 우리 코스피 시장이 살짝 이렇게 헷갈렸을 가능성도 없잖아요 있는 거죠. 네. 하여튼 그래서 원화 시장은 저는 잘 안 빠지네요. 원화가 강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화 처음엔 강으로 가다가 지금 들어올린 거죠. 개장가는 전일 대비 하락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오히려 NDF 시세대로 같으면은 거의 뭐 한 7, 8원 빠지고 끝나야 되는 게 전일 대비 강보합으로 끝났다는 거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밑에 탄탄한 거예요. 네, 잘 안 빠지는 환율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도현 연구원. 네. 김도현 연구원도 뭐 보는 관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봤겠지만 그중에 특히 이제 궁금했던 거는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물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대단하게 올린 것도 아니고 뭐 탄탄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그죠? 근데 성장률 전망치는 올리면서 올해 내년 다 올렸잖아요. 올해 2.5에서 2.7, 내년에 2.1에서 2.5 다 올려놓고서는 금리는 그냥 여전히 3번만 올릴게요. 이게 말이 돼요? 일단은 그 부분이 제일 하여튼 의문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일단 경제 지표상의 전망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좋았었습니다. 말씀하신 네. 것처럼 GDP의 성장, 그러니까 눈높이죠. 올해랑 내년 동시에 올렸다는 거. 또한 실업률도 현재 낮아진 수준이지만 그보다 더 낮게 봤다는 거. 내년에 3.8까지 본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시장 회복에 대한 자신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생산성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연준이.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물가의 플랫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뭐 말씀을 잘 하셨었지만 간밤에 미국 주가가 좀 재밌었는데 성명서의 일말에 약간의 문구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경제 활동, 그러니까 이코노미 액티비티에 대해서 그전에는 솔리드, 즉 견고하다에서 모더레이트, 약간의 완만한 스탠스. 시장은 지난해 4, 4분기보다 올해 1분기가 그보다는 좀 안 좋을 수 있겠다라는 우려를 좀 섞이면서 여러 가지 재료와 함께 미국 주가가 반응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결론적으로 평가를 내자면 일단 비둘기적이었는데 네.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여전히 이어갈 수 있을 만큼은 내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종합적으로는 그럼 김두원 연구원은 좀 비둘기적이다라고 본 거예요? 저는 비둘기적으로 봅니다. 이유는 일단은 올해 점도표를 3번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네. 처음 단추를 여는 순간에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3번이라는 것은 시장에 주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4번, 5번의 의미도 줄 수 있었었는데 3번으로 픽스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 네. 비둘기적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오늘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사실 FOMC 결과가 바로 발표됐을 때는 금리가 꽤 올랐다가 네. 다시 시초가 수준으로 미국채는 금리가 떨어졌었고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에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약간 강세로 시작을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리 하락폭이 더 커지면서 더 세지는 흐름으로 좀 보였고. 뜻하는 거는 네. 금리 인상 경로가 그렇게 가팔라지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본 건가요?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한국 시장 채권 시장하고 그 미국 채권 시장의 오늘의 흐름은 좀 상이하다고 봐요. 원인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FOMC 결과를 반영을 한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에 포지션을 비워놓은 투자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채권을 사야 되는데 좀 안 사놓은 거죠. 네. 그러다가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 뭐 별다른 재료 있겠냐. 네. 그러면서 이제 매수로 많이 들어갔던 것 같고요. 음. 다만 제가 이제 오늘도 그렇지만 이제 매파냐 비둘기파적이었냐 평가가 많이 갈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여기도 보니까 두 분이 약간 매파적으로 여기 해석하시고 매표적으로 보시고 여기 비둘기라고 했으니까 저도 이쪽이 몇 판에? 갈렸습니다. 그러면 2대2를 맞추기 이게 위해서 이제 우파와 좌파 저도 그럼 균형 맞추기 위해서 저도 비둘기로 봅니다. 아 그래? 왜 그러냐면 저도 꼭 굳이 균형 안 맞추셔도 돼요. 아니 뭐 제가 그래서 평가를 이제 말씀을 저 사실 네. 원래부터 이제 비둘기로 갔는데 네. 저는 이제 FOMC 이전에도 이제 자료를 쓰면서 고민을 할 때 지난해 12월과 지금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트럼프의 감세안과 네. 이 재정 지출 확대가 있었죠. 네. 거기에 이제 물가 상승 압력도 좀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점도표 상향은 아마 있을 거다. 네. 라고 저도 이제 예상을 했고 아마 시장도 있었을 거예요. 했겠죠. 다만 그게 한 차례까지가 될까? 음. 올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12월에는 3번인데 4번까지 올릴까에 대해서 저는 약간 회의적이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과연 감세안이나 이런 게 실질적인 성장에 큰 폭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냐. 그리고 사실 또 2월달에 임금 지표나 물가 지표는 또 그렇게 강하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마 한 차례가 좀 안 되는 정도의 점도표 인상이 중립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실제 나온 거는 사실 그것보다도 좀 안 좋게 덜 올라간 것 같아요. 점도표 상으로 보면. 네. 왜냐하면 아직 중간값은 3차례에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그런데 또 내년은 말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헷갈려서 제가 헷갈릴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어디를 보냐면 외환 시장으로 봅니다. 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늘 외환 시장이 이렇게 시장마다 반응이 엇갈리면 나중에 가서 보면 외환 시장이 제일 정확하게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달러가 되게 약해지더라고요. 네. 근데 이 달러가 하루에 0.8%씩 약해지는 게 이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아마 도비시하다고 해석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일단 도비시한 쪽이 맞지 않나 그렇게 해석했고, 그럼 왜 주가는 왜 빠졌을까? 주가는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도비시한데 만약에 이렇게 도비시하다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기계가 매매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한번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처음에 이제 기관은 좋다 이러면서 이제 샀다가 사람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금리 인상을 만약에 천천히 가져간다면 네. 물가가 지금 오르는 압력이 지금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네. 금리 인상을 천천히 가져간다면 이거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고 그러면은 장기 금리가 더 많이 오르지 않겠냐. 사실 2월 초에 시장이 한번 망가졌던 이유가 이 장기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아마 신경이 이제 가면서 좀 주가가 조정받은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제가 스토리를 한번 오늘의 지난 간밤 사이에 뉴욕 장세를 한번 그려봤어요. 네, 문홍철 연구원께서 그린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자, 뭐 어쨌든, 네. 자, 그 이제 그 방금 이제 문홍철 연구원께서 얘기하신 게 그 점도표를 가지고 얘기를 이제 하신 거잖아요. 예상했던 수준의 점도표였죠, 사실. 이 정도 나와주면 점도표상으로는 요 정도 나와 4번으로 안 나오면 다들 이제 안도하는 걸로 마음을 먹고 있었잖아요, 원래. 그죠? 혹시나 4번 나올까? 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근데 이제 4번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3번으로 나왔고, 그 뭐 구성이 좀 달라지긴 달라졌죠. 뭐 이제 3번 위루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5번도 하나 찍었다며요. 둘이 찍었나? 네. 네. 그렇다며요. 그러니까 이제 위로는 좀 숫자는 좀 늘어난 거고 위쪽이 뭐 그긴 한데 이게 한 방에 4번으로 올리면 시장이 충격을 받을 테니까 한 단계나 2단계 건너서 4번으로 올리려고 철저히 준비하고 온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전 사실은 받았어요. 철저히 준비하고 온 거다 이거는. 예,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돈영 화사에 질문한 게 성장률 상향 조정했는데, 근데 이건 3번 유지란 말이에요. 근데 성장률 상향 조정하면 4번이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상향 조정도 많이 상향 조정이에요. 지금 2.5에서 2.7로 오래 올리고 내년 2.1에서 2.5로 0.4% 포인트를 확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2.1에서 2.4로. 네. 이건 굉장히 많이 내년 거는 아주 많이 올린 거거든요. 그다음에 실업률 3.8. 이게 지금 5가 자연 실업률이라고 얘기하다가 5 밑으로 가면은 이제 뭐 금리 막 올려야 된다고 했는데 4.1까지 왔는데도 물가가 안 따라오니까 뭐 그러긴 했는데 지금 3대를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드디어. 그렇다는 얘기는 이 상태에서 성장률 좋다, 뭐 좋다, 다 좋다, 내년 실업률도 3.8이다 다 얘기해놓고 4번이다. 그럼 시장이 완전히 패닉을 할 것 같으니 이거는 다 올려서 얘기를 하되 야 금리는 그래도 천천히 올릴게라고 요번에는 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짝만 나가주는 네. 완전히 나 이거 심하게 준비하고 나온 거 아닌가 작정하고 나온 거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그러고 보면은 벌써 시그널이 지난번 FMC 성명서 1월 FMC 성명서의 그 further 네, 좀 더 점진적인 금리 인상 네,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점진적인 어떤 통화 정책 스탠스의 조정 네. 그 2번이나 들어갔던 그 further에서 힌트 한 번, 그다음에 하원에서 한 번, 네. 그리고 이번 점도표. 네. 그러니 저도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이 만약에 근데 전 하원 사실은 난 중간에 맡겨서 미안한데요. 네. 사실 하원은 잘 안 믿어요. 하원에서 한번 간 보고 시장 그거 하면 또 상원 가서 살짝 또 이렇게 약하게 하고 그거보다 네. 그 하원이 이제 그 미국 연준에 대한 뭐 예산권이 이런 감독권이 이게 하원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원에 가서 야 우리 보수적으로 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해놓고 상원은 관계 없잖아요. 상원 가가지고 야 우리 천천히 할래 이게 대체로 보면은 그렇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원에서 한 건 사실 좀 안 믿는데. 근데 사실 어제 좀 이렇게 꼴깍게 보면은 앞뒤 안 맞는 소리 많이 했습니다. 앞뒤 안 맞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금년에 당장 2.5에서 2.7%,
성장률을. 네. 내년에 2.1에서 2.4. 2.5요 내년에. 내년에 2.4도 아니야. 2.4로. 예, 그렇게 2.5로 그렇게 했는데 잠재 성장률은 여전히 1.8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잠재 성장률이 1.8인데 2.7이나 2.4% 성장한다는 건 이건 인플레이션 갭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과열이죠. 네. 뜨끈뜨끈한 거죠. 네. 언제 갑자기 무슨 그 뚝 부러지는 그게 오더라도 이미 과열이라는 의미가 되는 데다가 그다음에 뭐 트럼프 임명권자에 대한 예는 갖췄죠. 감세안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늘고 생산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해놓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하는 올렸고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제 개혁으로 인해서 공급 측면에서 효과가 나타나기를 희망한다 이러는 거예요. 앞부분에 그 말이 설비 투자 늘고 생산성 느는 게 공급 측면의 효과나 같은 말인데 네. 굳이 따지면은 앞에서는 좋아질 거라 해놓고 뒤에 가서는 제발 그렇게 좋아지기를 희망한다. 이 잘 듣고 보면은 이거는 완전 말장난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원래 말장난- 앞부분에는 뭐 저를 임명해 주셨으니 잘해서 고맙습니다. 대통령 각하 잘하고 계십니다지만 뒷부분은 딱 보면은 내 봐서 그거 갖고 되겠나. 빚만 한 1조 몇천억 달러 넣는 거 아이가? 이 얘기죠.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사실은 그 다음 질문 때문에 여태까지 얘기를 제가 말을 길게 했는데 한 3달쯤 후에는 점도표 올리는 거 아니에요? 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네. 저희가 이제 결국은 아까 성장률 전망은 되게 올렸고 네. 인플레 전망은 0.1 정도밖에 조정을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좀 특이한 건데, 그러니까 연준은 성장 자체는 뭐 그게 트럼프에 대한 헌사일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좋게 보는 것 같은데, 인플레는 그렇게 뜨겁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역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중립 실업률을 한 4.5% 언저리로 보고서 실제 실업률을 3.8%로 갈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실업률의 갭이 생기고 전통 경제학에 따르면은 당연히 인플레나 임금 압력이 많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만큼의 어떤 뜨거운 점도표 상승은 이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모델을 단순화시켜서 물가가 거의 연준의 이 금리 인상 속도를 결정할 거다. 성장률은 사실상 어쩌면 연준이 잘 안 볼 수도 있고 물가 하나만 이제 보면서 결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추정을 좀 하고 있고요. 물가 같은 경우에는 YOY 기저 효과를 보면 2분기 쪽이 좀 높게 나옵니다. 확실히. 그리고 달러도 다들 이제 약세로 많이 보시고 네. 달러 약세면 이제 유가도 좀 오르겠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결국 달러 가치하고 유가 두 개만 쓰면은 물가를 이제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한번 쭉 그려보니까 한 올해 2분기 정도가 좀 물가 상승 압력이 좀 나타나는 기간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아마 6월달 FOMC가 이제 딱 6월에 있으니까 아마 지표 확인하면은 지금보다 조금 더 점도표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고 좀 보고 있어요. 그때 가서 말이 그렇게 지금 안으로 기어 들어갑니까? 앞에는 자신이 자신 있게 얘기하다가 다 얘기할수록 저도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김대원 연구원 하나 네네. 이 계속되는 숙제고 네네. 사실 김대원 연구원 나올 때마다 우리 같은 얘기를 계속 하긴 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자연 실업률 네네. 또 자연 금리 다음에 잠재 성장률 이런 얘기 쭉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물가도 자연 물가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근데 물가나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로운 뉴노멀로 들어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한동안 이게 슬랙 때문에 그렇다. 고용시장의 슬랙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계속 했고 계속 고용은 늘지만 이게 생산성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저임금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물론 그 저임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저에는 저 아마존이나 이런 이상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1990년대 그린스펀이 그 경제 대통령 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었거든요. 물가 상승이 수반되지 않는 성장을 거의 10년 가까이 한 거 아니에요. 그때도 쭉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쩌면 이게 2%대 우리가 물가를 앞으로도 못 보는 거 아닌가. 그러면 지금 물가는 충분히 많이 올라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Q&A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2% 도달까지는 그게 쉽지 않다는 뉘앙스가 있었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구조적인 변화가 분명 있었었고요. 네. 다만 단기적으로 2% 상승 가능성, 그러니까 상회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유는 달러 때문에. 달러 인덱스 자체가 1년 3개월 정도 지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차를 갖고 어쨌든 예전보다 미국의 물가 상승에 대한 여파가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네. 어쨌든 견인할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수요단의 경기가 살아났다. 달러 약세에 대한 어떤 여파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2% 근접해 오히려 2% 넘을 수 있는 구간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2%를 상회에서 지속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도 저도 의문이 있고요. 다만 물가의 상승폭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능성은 있다. 네네. 그래서 앞서 뭐 모두의 질문 주셨지만 저는 6월달에 그래서 점도표 올릴 것 같습니다. 6월달에 올릴 것 같다. 네네. 자, 우리 김민수 부장님 조금 이따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네. 이 소장님. 네. 지금 여기서 이제 아무도 얘기를 안 꺼낸 게 네. 어제 WTI였었어요. WTI요? 65가 넘었죠. 네. 다음에 브렌트가 거의 70 목전까지 갔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WTI 65는 지금 처음 본 거잖아요. 네. 65를 넘지 못했거든요. 그동안에 올라왔던 박스권이 상단이었죠. 45, 55에서 55, 65였는데 그렇죠. 65에서는 늘 부딪혔는데. 65에서 부딪혔죠. 네. 근데 65로 올랐었단 네. 말이에요. 올라앉았어요. 네. 근데 어제 65로 올라가고 다음에 브렌트가 거의 69점을 얼마까지 갔던 거로 제 기억을 하는데 네. 거의 70, 좀 있으면 70포겠네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어제 재고 감소였었거든요. 원유 재고 감소. 재고가 많이 감소해서 이제 이러고 올라갔는데 원유 수요가 그렇게 이게 늘어난 거라면 네. 지금 공급도 많이 늘었잖아요. 지금 계속 네. 올라오면서. 근데 원유 재고가 감소를 하고 이럴 정도면 수요단에서 뭐가 지금 팽창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건데 저는 그러니까 원유 시장에서는 이게 과열 같은 징후가 조금씩 나타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진지하게 아카데믹하게 경제적으로 질문을 해오셨는데 저는 또 엉뚱한 답변을 드려야 원래 될까요? 음모론의 대가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저는 지금 무하마드 빈 살만 예. 그 MBS 예. 이 친구가 영국 가가지고 그 친구 상장해야 돼서 또. 아람코 아니 그거보다도요. 예. 좌우지간 그 궁정 쿠데타는 지가 이제 정리된 거 아닙니까? 네. 애들 뭐 고문을 하고 다 지 형제고 사초이고 뭐 이러다는데 재산 다 뺐고 네. 전자팔찌까지 채워가지고 이렇게 석방한 걸로 아는데 네. 그래서 그쪽 게임셋 되고 나서 지금 이제 영국에 가고 굉장히 환대를 받은 거 아닙니까? 네. 엘리자베스 여왕 그 할머니까지 막 밥 먹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 건너갔거든요. 네. 우리가 이때까지 그 아랍권에서 사우디를 하면 돈은 얼마나 많습니까? 네. 돈으로 치면은. 근데 그쪽에서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그 리더상이거든요. 네. 지금 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혁신을 이제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제가 가서 트럼프하고 뭔 얘기 하겠냐 생각을 해보면은 네. 트럼프한테 그럴 것 같아요. 이란 마음에 안 들지. 시아파 맹주. 네. 사우디 우리 순위파. 그래 되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란을 조지자. 그러면 이란산 원유를 좌우지간 더 이상 못 나오게 하자. 그 뭐 핵 합의 뭐 이런 거 갖고 문제를 삼았고 네. 그런 식으로의 시장은 약간 가능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냥 딱지치러 간 거 아니거든요. 꽤 오래 한 열흘 가까이 머무는데 여기저기 가는데 네. 빈살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만한 저는 인물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뭐 수요가 특별히 늘었으라기보다는 뭔가 이 달러 약세만 하더라도 이거는 유가가 오를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네. 그거 되는 와중에다가 달러 약세 기대 심리는 여전히 시장이 팽배해 있고 네. 포지션 자체도 지금 역대급으로 숏으로 몰려 있고 네. 그런 와중에 거기다가 뭐 수요가 늘었으라기보다도 결국 공급 측에 그동안 감산해서 안 됐는데 이거 말고 딴 걸로 한번 해보자 쪽에 일부 지금 조금 배팅이 붙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유 시장에서. 참 이럴 때 뭐라고 답을 드리게 될지 고마시죠. 참. 아니 뭐 언급을 그냥 흐지부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어떤 네. 질문에도 저렇게 차분하게 대응하는 김돈 연구원이 부럽습니다. 저런 사람이 연준 의장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자 어쨌든 자 기왕의 말씀을 시작을 했으니 끝을 내주시면 네.
그 달러는 지금 어떤 레벨로 봐야 돼요 앞으로? 예. 제일 큰 로직상으로 제일 큰 이유는 네. 미국의 쌍둥이 적자예요. 네. 미국의 쌍둥이 적자 그것만 갖고도 얘기를 하면은 달러는 팔아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TV 화면에 나와갖고 맨날 이래갖고 얘기하는 트럼프 얼굴만 봐도 팔고 싶어요. 외모도 비슷하네. 죄송합니다. 딱 똑같네. 그것만 해도 팔고 싶어지고. 네. 지금 하고 있는 특히 이제 재정 적자 쪽에 거의 달러 시세하고 가장 그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거는 미국의 재정 적자더라고요. 네네. 그런 부분이었으면 앞으로 물론 미국 재무부 같은 데서는 뻥을 치죠. 감세가 이렇게 경제를 갖다 키우면서 낮아진 세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세금이 걷어지고 이런 식으로 뻥을 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저거는 2020년 가면 재정 수지 흑자난다고 막 자료도 내고 합니다만 세상은 그걸 믿지 않는데 네. 다 좋은데요. 문제는 제가 보기에 한 1년 3개월 같으면 얼만큼 왔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즉각적인 달러 약세, 더 심각하게 달러 약세를 간다는 것을 갖다가 기대하기에는 시장에 이미 달러 숏이 많아요. 네. 달러 숏이 많고 저의 본색을 드러내자면은 2월 달에 뉴욕 증시 그 충격 말입니다. 뭐 고용 지표가 되건 뭐가 되건 다우만 1177포인트 빠지고 했던 그 2월 초에 그 충격이 지금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깔끔하려면은 달러도 한번 강으로 좀 조정이 와주고 주식도 조금 2월 달에 그거 좀 덜 끝난 조정을 한 번 더 해주고. 더 해주고 그러고 나서 싱싱한 달러 숏 랠리를 펼쳐야지 지금은 전부 달러 숏으로 몰려 있어요. 이게 숏 스퀴즈가 촉발될 만한 뭐가 나온다면은 네. 일시적으로 어떤 그 논리적 이유와 상관없이 달러가 좀 위로 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뭐 최근에 라이버가 왜 이렇게 뛰느냐 싶은 부분도 좀 찝찝하고 뭐 그런 부분들에 생각이 많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유로 달러 어느 정도? 그러니까요. 유로 달러가 그래 1유로당 1.2달러만 가면은 사자가 들어오고 네.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그게 랠리가 쭉쭉 뻗어 나가야 되는데 네. 드라이버 왜 잘 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쭉 해서 공중에서 한번 2단 추진하는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는데 당장 1.25 뭐 이렇게 가져가고 덤벼야 되는데 못 1.23대 중반쯤 오니까 또 못 가잖아요. 계속 푹 못 꺾이는 거예요. 음. 그런 상황이라서 뭐 제일 큰 이유는 숏이 너무 많습니다 시장에. 에브리바디 달러 숏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좀 달러 약세 그게 있고 그런데 달러 약세 포지션, 달러 숏 포지션을 들고 있는 분들이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는 레리 커들러 말입니다. 네. 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레리 네. 커들러. CNBC에서 경제평론가라고 했습니다만 그거는 저보다 더 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틀려요. 늘 틀려요. 네. 늘 틀리는데 이번에 첫 일성이 뭐냐 하면은 달러 사고 금팔을 합니다. 달러 그러니 사고 씨의 금팔아라. 달러 숏 치고 있는 사람들은 레리 커들러의 과거 전력을 봤을 때 달러 숏 포지션 붙들고 계시는 게 맞죠. 늘 틀리던 양반이 달러 사라니까. 늘 틀리니까. 뭐 일단 알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은요? 어떻게 네. 봐야 돼요? 이제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 또 제가 여기 나온 게 1월 초였던 것 같고요. 연초 얘기할 때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올해는 변동성 장세다 네. 얘기만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관점에서 해석하게 보면 지금 이제 보면 저희도 이제 거의 반반 갈릴 정도로 아직 지금 이번에 나오는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지금 분분하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일수록 백투더 베이직이죠. 네. 그럼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실물 경제가 좋다는데 먼저 반응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 올라온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는 일단 실물 경제가 좋으니까 앞으로 더 하겠다는 심리보다는 지금 이 정도까지 많이 올라온 증시와 어떤 주식 시장에 대한 분위기와 그리고 지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심리적인 변화들이죠. 네. 그러니까 즉 금리를 일단 올리기 시작됐다는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서 주식이 더 올라가기보다는 작은 변수나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도 계속 충격을 받다가 네. 다시 그래도 실물 경제 좋은데 뭐 그리고 또 올라오고 네. 그러다가 또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시장 참가자들도 계속 혼란스러운 국면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네. 그런 변화가 올해는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제가 보기엔 올해 한 해뿐만 아니라 네네. 앞으로 1, 2년 정도까지는 계속 이런 변화가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1년 후에는 또 올라가요? 아니면 꺾여요? 저는 꺾인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네. 변동성이라고 그러셔서 네.
전 계속 떨어질 때마다 지금 매수하고 있거든. 매수 그건 괜찮죠. 포지션이에요. 그런 건 괜찮죠. 근데 왜냐면 가다가 떨어진다며요. 이제 아직까지는 그 결과론적인 흐름은 네. 어차피 아직은 올라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변동성이 커지는데 네. 저점을 높이는 변동성 흐름들이죠. 그러니까 그럼- 추세는 여전히 아, 저점을 높이는 그렇죠. 변동성이다. 예, 예, 그래서 그 추세는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다행이네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흐름들이 이제 맞물려서 네. 이제 어떤 이제 또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가 있겠지만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아 이제 좋은 시절 끝났구나라는 때가 나올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건 아주 먼 이거 얘기고.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네, 증권사 소속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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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다 증권 쪽이시지만 네. 이코노미스트고 채권 쪽이시고 여기는 또 주식쟁이에요. 네, 네. 이런 선수 입에서 변동성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이건 주식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분이 옆에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은 네. 네, 주식하는 사람 입장 쪽에서 별로 안 좋아하실지도 모르는 네, 얘기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애들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가서 당장 좀 팔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종합해서 얘기해 보면 이제 금융 장세 끝나고 실적 장세로 들어갔다. 그래서 대세 상승이 아니라 개별 종목 장세로 갔다.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여파도 네. 그런 종목들도 이제 한번 휩쓸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네. 이제 보통 이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네. 휩쓸리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말도 안 되는 이유 가지고도 이제 출렁출렁할 수 있는 이제 차익 매물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네. 이런 쪽으로 바라보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문홍철 연구원한테 다시 한번 돌아가세요. 예. 채권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보고 대응을 해야 돼요? 일단 이번 FOMC 결과에 따라서. FOMC 결과상으로 보면은 저희는 이번 FOMC 결과는 장기적으로 보면 네. 장기 금리를 조금 더 올리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는 뭐 올해 75bp씩만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장기 금리가 뭐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음, 다만 이제 소폭 더 올라가면서 이제 장단기 금리 차는 좀 좁아지는 쪽으로 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플래트닝으로. 예, 플래트닝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음, 다만 이제 장기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는 요인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을 좀 천천히 느리게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채권 시장 쪽에서는 조금 가면은 결국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아, 연준의 스탠스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오버슈팅 시킬 만한 태도구나. 달러도 때마침 이제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외환 시장은 연준의 의도로 이제 그렇게 해석한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 약세, 유가도 많이 올랐고요. 네. 이게 콤비네이션이 되면 아마 2분기 정도에 채권 금리가 한 번 더 좀 제한적으로 상승으로 좀 분출할 가능성을 보고 있고, 네. 다만 길게 보면 내년까지 아마 2분기 채권 금리가 장기 채권 금리가 단기 쪽 말고요. 네. 장기 쪽은 고점일 가능성을 저희는 좀 내부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2분기, 올해 2분기. 올해 2분기. 예. 올해 2분기 고점이면은 그러면 예를 들면 미국 10년물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3% 아주 초반, 3% 초반에 예, 간다. 아분 초반으로 간 것 같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오히려 올해나 네. 내년 중에는 뭐 보수적으로 봐도 횡보할 것 같고, 네. 아니면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하락할 있다. 가능성을 좀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개별 그 이슈들로 이렇게 놓고 좀 보면 그 한미 금리 역전이 됐잖아요. 이게 자본 유출이에요? 뭐 우리 총재님께서는 네. 자본 유출 아니다. 예. 다만 그 계속 우리는 인상 안 하고 미국이 세 번 더 뭐 네 번 올리면 1%까지도 금리 차가 나는데 이게 뭐 아주 장기간 지속되는 건 좋지 않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하셨던 그렇죠. 것 같은데. 예. 이제 올해 만약에 미국이 뭐 4번 올리거나 하면은 역전이 1%포인트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네. 인상 안 했을 때. 네. 저는 비슷한 페이스로 좀 올려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네. 한은에 원래 옛날에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한미 금리 역전 같은 경우에 역전 바로 당시에 자본 유출이 바로 나진 않습니다. 2005, 6, 7년에도 역전이 됐었지만 네. 그때 바로 자본 유출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네. 네. 다만 이제 한은은 보고서상으로 이 역전이 100bp 언저리까지 확대가 되면 그게 결국 거시 안정성을 해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도 결국은 금리 역전이 그 인류 중에 일부였다. 네.
이렇게 한은은 내부적으로 이미 보고서를 그렇게 냈어요. 그게 발표가 된 적도 있었고. 네. 다만 이제 한은 총재님은 그렇게까지 말씀 안 하셨고 이번에 말씀하시기로는 뭐 100bp 정도까지 가는 게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하셨었죠. 그러니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미국 금리 인상할 때 역전폭이 커지면 좀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네. 그게 딱 자본 유출 때문이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과거에도 그렇지만 역전됐다고 해서 자본 유출이 막 나진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은 자본 흐름이 이제 금리 차보다는 어떤 글로벌의 리스크에 대한 선호가 네. 좋으냐 나쁘냐가 더 훨씬 결정을 많이 하고요. 네. 다만 이제 과거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가령 미국이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막 올려요. 근데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안 올려요. 네. 근데 그거는 금리 차를 떠나서 상대적으로 이제 저축과 투자를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투자가 되게 부진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경상흑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신흥국의 특성상 경상흑자가 줄면 달러 공급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되게 취약해져요. 음.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좀 적정 수준의 금리 인상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끝에가 많이 이렇게 작아지시네.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그 BOE도 올린다 그러는 거죠. 뭐 다른 나라들도 다 지금 금리 인상 대열에 동참 안 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계 펀더멘털, 그러니까 가계 디레버리징이 진행된 미국, 그다음에 네. 영국, 일부 유로존 국가들은 미국 따라서 수준을 밟을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최근에 브라질 같은 경우는 또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가계부채가 조금 생각보다 커진 나라들은 네. 뭐 한 두 번 갈 거 한 번 가든지 아니면 좀 서서히 가겠죠. 네. 그래서 아까 문 의원님 말씀에 저도 좀 100bp 역전폭 차를 좀 의미 있게 보는데요. 지난 좀 두 크죠, 번의 사실은. 맞습니다. 지난 두 번의 금리 역전기 기간 동안 100bp가 언제 도달되냐 봤더니 역전되고 한 10개월 정도의 네.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을 봤을 때 대충 한국은행도 스탠스를 역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00bp가 좀 의미 있을 것 같다. 이번 사이클에서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의 코멘트를 놓고 보면 우리는 금리 인상 속도를 그렇게 빠르게 미국의 속도로 따라가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따라가겠다. 이런 정도로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이제 FOMC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우리 무역 전쟁하고 뭐 해야 될 얘기들이 좀 조금씩 또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미국이 마치 무역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뭐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 누구 사표 내버리고 안 한다 이런 소리 하고 캐리건. 하고 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안 한다 그러니까 너 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굉장히 강경하게 가서 무역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했는데 뭐 나프타 다시 좀 좋은 조건 만들어주면 니들은 빼줄게. 한국은 뭐 한미 FTA 재개정한다니까 그 결과랑 연동해서 하자. 유럽도 뭐 지금 뭐 연동해서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남는 건 지금 중국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는 뭔가 붙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붙을 겁니다. 아 역시 저렇게 화끈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아니 됩니다. 2주 전에 이 주제로 본부장님하고 주간 전망대 했는데 그때 뭐 이인철 소장님하고 저 국제무역센터 최호성 박사님하고 이렇게 했는데 4명 다 무역 전쟁이 붙는다 쪽에 아무도 이렇게 선뜻 그럴 것 같은데 안 하니까 20분을 갖다가 무역 전쟁 안 날 거야? 안 난다고 봐? 날 거예요, 본부장님. 난다고 봅니다. 놔줘야 되고. 먹으신 거 아닙니까? 또 나오시는 거죠? 아 근데 지금 중국하고는 좀 그 관계는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예. 저 지금 줄 세우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이유에 대한 조건이 뭐죠? 철강. 철강은 아주 폄하하자면 그겁니다. 저기 원포인트 릴리프였어요. 저 네. 펜실베니아 보궐선거. 그렇죠. 그 선거 때문에. 예, 그랬죠. 선거 때문에 했는데 그거다가 그거 졌잖아요, 근데. 돈도 꽤 많이 썼고 네. 트럼프도 찾아가, 네. 펜스도 찾아가 했는데도 뭐 몇백 표 차로 졌지 않습니까? 네. 그 무조건 그 공화당 깃발만 꽂으면 원래 그런데 우리 둘이가 나가도 돼요 거기는 공화당 후보면. 그런데 그것도 안 됐으니까. 네. 그러니 이제 하는 얘기가 뭐 캐나다 면제, 뭐 멕시코 면제, EU 너희도 중국산 철강에다가 관세 때리면 너 거는 면제해 줄게.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 보고는 뭐 해주긴 해주는데 그 대신 자동차든지 FTA 다시-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FTA 다시 하자, 이거. 그렇게 하는 데다가
최근 한 2주 동안 꽤 바쁜 행보를 보였지 않습니까? 네. 뭐 틸러선 날리고 뭐 굉장히 바빴는데 그 와중에 또 대만 여행법도 살짝 한번 그렇죠. 카드를 한번 더 건드렸어요. 건드렸죠. 예, 건드렸고 그런 상황이고 푸틴한테는 축하한다고 전화했고 그거 지금 지금 난리 아직 났잖아요. 시진핑한테는 아직 전화 안 했고 네. 푸틴한테는 참모들은 하시면 오해받습니다. 하지 마라 했는데 또 해붓고 네, 그리고 그 했다고 또 뉴스 나와가지고 지금 그 누구냐고. 온몸이 또 메모 흘려서 이래갖고 지금 길길이 뛰고 있고. 예. 예.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향후 이렇게 블랙스완급의 저 이벤트는 저는 그걸로 봅니다. 딴 무역 전쟁하고 또 딴 건데 네. 영감 또 자다가 갑자기 욱해가지고 네. 트위터에다가 나 뮬러 날릴 거야 특검. 네. 그거 트위터에 올라오는 순간에 정말 폭풍급 허리케인급이 오는 거죠 시장에. 네. 예. 모든 포지션 다 바꿔야 되니까. 그거는 그걸 건드리면 공화당에서 아마 탄핵하자 할 겁니다. 그거는 진정한 사법방이니까. 공안에서 탄핵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트럼프가 아무리 펜스 부통령을 더 나쁘게 보더라고. 그런데다가 한 번 더 또 본부장님 뜨악하실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네. 저는 이것도 쇼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어느 무역 전쟁이 벌어지는 것처럼 하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무역 전쟁이 벌어지는 것처럼 한 거 다 쇼였잖아요. 지금까지 쇼였고 근데 중국하고 하는 관계에서는 부분에서도 뭐 조금 이제 중국의 대응을 앞으로 봐줘야 될 것 같은데 네.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심지어 어디까지 해서 쇼라고 보느냐 하면은 지금 시진핑한테도 필요한 거는 외부의 적이거든요. 네. 뭐 2,670명 다 전원 오케이 뭐 이런 어떤 중국다운 네. 그런 어떤 투표 결과가 나오고는 했습니다만 네. 거기에도 남마이 프레지던트 운동이 있고 14억 중에 사람이 그렇게 없겠습니까? 여기 있겠죠. 빤한데 네. 평생에 먹겠다는 건데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것도 결속하기 위해서는 또 양키들이 또 좀 이렇게 끌고 줘야죠. 아 그러면 시진핑은 시진핑대로 네. 트럼프를 이용하고 있다. 국내 뭐 정치에. 둘이 또 서로 알면서 이용한다. 또 구단들끼리는 서로 또 사석 줘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럼 그것도 무역 전쟁 아닌 것 같다. 아니 무역 전쟁 납니다. 아니 알았어요. 뭐. 자, 근데 이게 어쨌든 지금 보호무역 쪽으로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가 이제 방송할 때쯤이면 네. 기사가 났었을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요. 조만간에 나온다 네, 그랬어요. 그 관세 패키지 네. 약 한 500억 달러 정도 예상하는데 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이 중국한테 무역 흑자 규모가 3,72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그중에 이번에 한 1,000억 달러 줄이라고 그랬는데 아직 효과가 없으니까 500억 달러 정도 중국산 수입 관세 매기는 거랑 중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까지 조금 제어하는 네. 그런 관세 패키지가 나올 것 같고요. 문제는 관건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칠지. 그래서 비행기 사는 거 가지고 안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가장 많으니까 좀 사주면 좋겠는데 네. 중국 다른 데로 또 입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말의 불협화음은 있을 것 같습니다. 불협화음은 좀 있다. 네네. 아주 매끄럽기는 좀 힘들다. 자, 주식시장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일단 철강 주식은 팔고 뭐 이런 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접근하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무역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네. 이제 한국은 그 중간에 껴서 이도 치고 저도 치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나 업황은 안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근데 가장 그 근본에 대한 흐름들은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철강이 물론 관세 때문에 수출이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도 그 근본적인 얘기는 지금 실물 경제 차원에서 봤었을 때 철광석 가격들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올라가죠. 예, 그런 어떤 수요도 그렇다고 글로벌 경기가 떨어지지 않는데 나쁘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매수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밀린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분명히 또 실적 발표 시즌 돼서 실적을 발표하는데 그와는 상관없이 또 여전히 견조하다. 그러면 당연히 떨어진 주가는 복구가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포스코라든가 빠지면 매수다. 예 그런 쪽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매수 단계로 봐야 되는데 반대로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강관 쪽 있죠. 네.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타격은 분명히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쪽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그 나머지 철강 전반적인 산업을 봤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무역 전쟁 때문에 타격을 받는다라고 다 같이 둥그렇게 얘기하기는 힘들다는 얘기겠죠. 아 힘들다. 네. 자 이게 이제 우리 이 소장님이 여기 이게 소위 증권쟁이 발언이었습니다. 해석 좀 해주세요. 뭐 증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다 그러더라고.
맞는 말이에요? 아니 만약에 진짜 어떤 패권을 다툰다는 차원에서 네. 아니면 정말 해보자는 한 차원이라면은 일단 트럼프 주변을 갖다가 지금 둘러싼 사람들은 좀 의심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네. 그 동안에 뭐 피트 나바로나, 아 이거 다 강성들만 있잖아요. 예, 중국이. 피트 나바로나 뭐 레리 커들러도 일단 발언하는 걸로 봐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좀 그다지 우호적이지는 않고 아, 아니죠. 예, 그런 상황인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만약 이게 트럼프의 입장에서 지금 이 카드도 안 되고 저 카드도 안 되고 뮬러는 자기 자금줄까지 다 들여다보겠다고 나오기 시작하고 네. 그런데 벌써 나 2020년 재선 나가겠다고 벌써 선언은 했고 11월 중간선거도 좀 마땅치 않고 그렇다면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는 게 중국하고 세게 붙든지 아니면은 그냥 덜컥 하자 그래 만나자 그래 했던 이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뭔가 정말 빅딜을 만들어내든지 네. 그래야만이 미국 유권자들한테 어필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 진짜로 붙는다고 한다면은 진정한 명실상부한 무역 전쟁의 양상으로 치닫는다면 저는 김민수 부장님 견해에 조정식 매수라고 이렇게 선뜻 나서기 어려운 거는 분명 중국에서 미국 들어가는 물량이 줄어들 거고 네. 우리는 중국 통해서 나가는 게 많은데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것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그게 오히려 더 그럴 수도 있다. 네. 예. 저번에 그 미국 행정부 내 비둘기들은 다 날라갔고 이제 다 매들만 들어왔어요. 이게 어떤 형태든지 전 세계 글로벌의 무역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보이는데 이 우리 이소연님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것도 쇼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좀 무역이 좀 위축되고 보호무역 분위기로 돌아가게 될 건지 전쟁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공포 분위기는 지난 1930년대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네. 그때는 뭐 무역량의 거의 60%까지 감면을 받았던 네. 때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완전히 워스 시나리오도 있고요. 네. 다만 이거를 정치와 결부돼서 해석을 하자면 네.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 미국 자체적으로도 득과 실에 아직까지 판단이 안 선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법안은 발의될 것 같고요. 네. 다만 그게 행정명령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기간은 물론 영구적이라고 하지만 한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불협화음은 좀 있을 겁니다. 다만 저도 그냥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전쟁은 안 나길. 안 나기를 바란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전쟁이 군사 전쟁이 아니고 무역 전쟁. 네, 그렇죠. 네. 안 나길 바란다라는 말은 날 것 같다라는 뜻 아니에요? 그런 거를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배제하지는 않고. 야, 저 완전 그린스펀 내지 옐런식 레토릭이에요. 네 맞아요. 배제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고 꼭 볼 수만은 없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네. 자 이제 두 가지 이슈만 더 짚어보면 될 것 같아요. 우선 하나는 그 트럼프 대통령 옆에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보면 신공급주의자들. 뭐 그 래퍼 커들러가 래퍼의 뭐 제자라며요. 제자라기보다는 또 제자죠. 애제자? 애제자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밑에서 배웠고 네. 상당히 래퍼 곡선을 설파하는데 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네. 근데 래퍼 곡선은 저도 한참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현실성이 없는 곡선이다. 이론적으로는 네. 맞는데 네.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을 낮췄을 때 세율을 낮췄을 때 세금이 더 들어오는 구간에 있는지 세금이 더 줄어들어가는 구간에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이게 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일단 감세안이 하나 나오고 좀 2차 감세안이라고 지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는 감세안은 그동안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2025년인가 26년까지만 이제 한시적으로 네. 일몰 법안이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영구화하겠다. 아 그럼 추가로 더 감세는 아니고? 추가 감세는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아, 네. 일몰 일몰을 시한을 영구를 없애겠다. 시켰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자체가 현재 이제 재정 적자를 추가로 더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이제 뭐 예상을 하고 있죠. 다만 이제 2025년 이후에 또 가봐야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2025년에 경제가 충분하게 커져서 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결과가 될 거냐? 그게 문제인 거죠. 네. 네. 하지만 항상 그건 항상 문제예요. 네.
근데 지금까지 늘 보면은 레포 곡선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이론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이제 현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본 바로는 이 재정을 나쁘게 하는 건 거의 확실한데 감세가 이게 성장률을 높이냐에 네.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확실히 성장을 높인다는 증거가 왜냐하면 80년대 이미 해봤기 때문에 해봤죠. 그런 증거는 이제 없었죠.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네.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커들로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화당의 전통적인 경제 정책과 매우 일치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보수파 경제 논객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세 그리고 재정을 좀 건전하게 하는 거 그리고 자유무역.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트럼프와 완전히 일치하잖아요, 원래. 자유무역은 아니네. 네. 네. 근데 이번에 그 자기를 뽑아줬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부터 바로 말을 바꿨습니다. 아 보호무역으로. 네, 보호무역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처세는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 커들로우는 네. 그래서 트럼프 주변에 누가 있냐? 네. 중요하죠. 중요한데 어쩌면은 별로 중요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2차 감세안이라고 하는 게 세율을 추가로 낮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네요. 예, 그거는 추가적인 그게 없고요. 영향은 없다. 시장 자체도 이미 재정 악화는 한 차례 반영을 이제 했었고 12월, 1월, 뭐 2월 이러면서 지금 이제 그 안이었으면 만약에 반응을 했을 테지만 현재 반응은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여기에 지금 그 확인해봐야 되는 거는 역시 이런 건 이제 우리 음모론 이준호 소장님한테 대한민국의 최고의 음모론자한테 이거는 물어봐야 되는 음모론의 대가. 자 예.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한다 그랬고요. 좀 있으면 할 거란 말이에요. 날짜는 뭐 그게 이제 며칠인지는 특급 비밀이기 때문에 아직 그 공개를 안 하고 있지만 4월 초 언제쯤 될 거라고 얘기들은 하는 것 같은데 날짜는 뭐 그때 언제밖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봐도. 그러고 난 다음에 5월에 이제 북미 간에 또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5월 북미 회담에 나오는 아젠다들로는 일단 우리가 정전이잖아요. 종전으로 바꾸고 이게 제 발음이 정확하지 죄송합니다. 어에서 오로 바꾸는 거죠. 종전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북미 간에 수교를 하고 평화협정 맺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북한에서는 그 핵하고 관련된 거를 그 CIBD인가요? 뭐 하여튼 뭐 되돌이킬 수 없고 완전하고 뭐하고 뭐 이런 굉장히 길쭉한 뭐 그걸로 가고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희망사항일 수도 있긴 하지만 가능도 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이 우리한테 초대형 호재 아니에요? 초대형 호재죠. 예. 일단 정전을 종전으로 바꾸고 그렇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일단 당장의 아주 급박한 전쟁의 위험이라는 게 이제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누가 내 핵탄두는 더 커 뭐 이러고 뭐 서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거 실수로 북한이 쐈는데 가다가 이게 로켓이 불량해서 우리나라로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일본으로 간다든지 난리거든요 이러면. 근데 그거 없어지는 건데 시장은 왜 반응을 안 해요? 예, 그러니까요. 외환시장도 별로 반응 안 한 것 같고. 맞습니다. 저도 이제 제일 그 놀라웠던 것이 우리 불과 얼마 전에 그냥 그런 얘기들이 뭐 유튜브에 떠돌기도 하고 시중에서도 했던 얘기가 패럴림픽까지 끝나고 나면 갖다 붙는다 그랬어요. 네. 아 이게 그거는 뭐, 뭐 그거야 뭐 그런 대화 소리, 나오게 만들려고 한 거니까. 예, 그렇게 했는 거고 물론 대북 제재가 효과를 봤다고도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저쪽은 이제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고 한데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본부장님의 질문의 핵심은 불과 우리가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반전이고 이거는 우리 아니 뭐 코피 터트린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했었잖아요. 이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 지금 우리 코스닥의 숱한 종목들이 그렇습니다만 수년에 걸쳐서 영업이익 마이너스, 뭐 단기 순이익 마이너스, 앞으로 희망도 그냥 장밋빛 전망 스토리 하나의 가능성 갖고 막 시가총액이 뭐 어지간한 전자회사보다 뭐 이런 현실이 이게 주식시장인데 네. 그렇게 왔으면은
지금 북한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왔고 비핵화 얘기 나오고 정도 나왔으면 주식은 날아가야 되고 네. 환율은 당장 세 자리까지 했어야 됩니다. 반응을 했어야죠. 네. 일단 안 하는 게 어지간하면 흥분하고 어지간하면 앞서 달리는 시장이 왜 이렇게 하는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수수께끼고 네. 거기서 이제 또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보기에 항상 탐욕스럽고 항상 정신사납게 달리는 것 같아도 시장이 때로는 냉철하다. 확인할 게 많다는 것이죠. 네. 아직도 불확실성이 많다는 것이고 저는 또 그 결과 보고 반응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가능성은 두 가지일 정말 텐데. 빅딜로 이어져서 휴전 내지 정전이 종전으로 이어지고 네. 여기서 한반도에 이제 핵 위험이 사라지고 하는 쪽으로까지 진전된다면 이거는 정말 우리 정권가에서 흔히 하는 말로 한국 증시의 리밸류에이션 뭐 이런 식의 그게 한번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확 사라지고 한번 판이 완전 확 바뀌는 상황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심스럽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누가 일을 합니까? 최근 워싱턴 포스트 뭐 보도도 나오겠습니다. 맥마스터까지 날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당장 못 날리고 어쨌거나 뭐 지금 회담들도 많고 한데 마이클 플린 날라간 지 언젠데 맥마스터까지 날려요. 틸러슨 날리고 그러다가 뭐 켈리까지 날려야 됩니까? 비서실장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와중에 한국에는 아직도 주한 미 대사가 없습니다. 없어야지. 예, 이번에 시진핑의 책사 류허, 우리가 뭐 중국의 책사, 시진핑의 책사 같으면 우리는 당장 누구를 떠올리면 제갈공명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네. 책사 정도 되면은 네. 삐리한 사람이 아니고 책사인데 제갈공명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네. 시진핑의 책사가 네. 미국 가서 만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게리콘 그만뒀고 윌버로스 나 요새 힘 많이 빠졌는데 이러고 있고. 네. 힘 많이 빠졌죠. 그 뭡니까 USTR 대표 네. 중국 하면은 막 밥도 같이 안 안 먹으려고 먹으려고 그러고 뭐 의하다고 온 거예요. 네. 류허가 건너갔다. 저희 같은 사람들 말하기 좋죠. 고위급 그래도 시진핑의 오른팔이고 신복인데 네. 저렇게 건너갔으면은 말은 막 무역 전쟁하지만 이렇게 물밑간에 조율이 되고 뭔가 이렇게 하고 오지 않겠느냐 싶은데 지금 봐서는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뭐 중간에 아베가 끼어들지 우리가 미국 회담 할 무렵에 아베는 벌써 날아갔을지 네. 모리토모 스캔들 때문에 지금 살펴야 될 변수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거 같습니다. 지금 저는 이 9년에 걸친 유동성 장세입니다. 네. 10년을 바라보는 유동성 장세인데 네. 이제는 연준도 이미 돌았고 네. 앞으로 20이든 BOE든 심지어 BOJ까지도 여기서 더 완화는 아닐 거 아닙니까? 네. 타이밍의 문제이고 언제 하느냐의 문제이고 빠르게 하느냐 천천히 하느냐의 문제이지 결국 정상으로 가고 하는 상황이라면은 네. 이제는 진짜 백투더 베이직이라고 말씀하셨던 진짜 뭐가 있는 실체가 있는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돈 버는 회사의 주가인 것이지 네. 그냥 스토리만 가지고 하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상회담 이런 부분도 현재까지는 스토리죠. 네. 드러난 실체가 없고 당장 비근한 예로 그냥 일정도 지금 제대로 나온 것은 없고 네. 우리 국내 언론들도 그냥 이렇게 수박 그달기식이에요. 네. 여기 근데 말하는 그러니까 것도 조심스럽고. 제가 궁금한 건 이제 둘 중에 어느 쪽이냐인데 네. 하나는 이 시장이 네. 결과를 보고 반응을 하겠다는 입장인 건지 네. 아니면 이거 반영을 하기에는 네. 시장이 너무 달렸단지 그래서 이거는 이런 정도는 재료도 아니단지 어느 쪽이라고 봐야 되냐는 거죠. 어느 쪽으로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는 올라가는 요인이고 하나는 떨어지는 요인일 텐데 틀림없이 네. 이게 제대로 아직 반영을 안 한 거야. 이거 반영 앞으로 할 거야. 제가 하면 봐서는 톡하고 더 갈 거고. 토치카에 네. 옆에 장작을 막 쌓아놓고 불이 활활 타고 보통 이렇게 불씨가 이렇게 사그라들 무렵 되면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잔 하다가 이렇게 장작 하나 집어넣고 하는데 네. 그동안에는 불이 활활 타는데도 계속 마시면서 집어넣고 했는데 지금 불씨가 확 올라있는 상황인데 늘 장작이 없는 거예요. 네. 저는 뭐 그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네. 자, 김민준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시장 반응 안 했잖아요. 반응 안 했죠. 근데 그 지금까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초특급 포제인데 저랑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 남북 회담 얘기 나오면서부터 주식 얘기를 안 하고 대번 하는 얘기가
남북 관계 좋아지면은 북한 가서 어느 쪽에 땅을 사야 돼?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앞서 달리시는 분들도 많고 네. 뭐 뭔가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반응을 안 한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과거 몇 개월 전만 해도 엉클어져 있다가 또 금방 바뀌었네. 그러면 또 며칠 있다가 또 금방 바뀔 수도 있으니까 네. 이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나오는 결과 보고 그 다음 반응하자는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럼 5월 이후에 달릴 가능성이 있다. 이제 만약에 제 초대형 바람, 호재가 터지면. 예, 또 제 달릴 바람.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내일 가서 사실라고 잖아요. 근데 아직 본부장님이. 3월 달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바람은 차라리 그 시간 동안에 오히려 좀 시장이 좀 조정을 받거나 아니 좀 묵직해져서 오히려 약간 웅크리고 있다가 네. 터날 때가 가장 또 좋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죠. 오히려. 그러면 4월 말경에 가서 사야 되겠네요. 근데 또 이제 남북 정상회담 때 뭔가 또 이슈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네. 하여튼 시장이 아직은 조심스럽다. 네. 남북 북미 대화 이슈에 대해서는. 어쩌면 저는 조금 이제 아까 본부장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뭐 첫 번째 다 반영된 거냐, 아니면 뭐 더 보고 있냐, 뭐 이런 건데 저는 한번 제 3의 의견으로 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트럼프하고 미국하고 트럼프가 아니죠, 트럼프랑 북한하고 네. 서로 이제 막말을 주고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하고 막말 주고 받은 게 아니고요. 예. 김정은과 트럼프 예, 사이에 맞습니다. 막말이었습니다. 예, 양자간에 서로 네. 누가 더 크다더니, 네. 누가 더 작다더니, 네. 작동을 한다느니 안 한다느니. 네.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서 많이 떠들었잖아요. 네. 엄청나게 큰일이 난 것처럼 핵전쟁이 난다. 그때 사실 제가 그 이제 세미나를 다니고 하면서 이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아 왜요? 왜 욕을 많이 먹었냐면 저는 오히려 이제 한반도가 더욱 안전해졌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전쟁 가능성은 훨씬 더 줄어들었고 쟤네들은 저거 뭐 쇼다. 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다가 이제 욕을 크게 먹었습니다. 네. 요금 얼마 했네요. 그때 분위기로선. 그때 분위기로는 이제 특히 큰 어른분들이 이제 나오시는 네. 세미나에서 아 그런 데는 뭐 무조건이에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네. 임자처럼 살아봐서 뭐 이런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욕을 먹었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헷갈릴 때는 외환 시장을 보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그렇게 김정은과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데도 네. 환율이 별로 안 올랐어요. 네. 지가 올라봐야 뭐 작년에는 이제 1,100원대 위에 있었으니까 거기서 놀다가 1,120원, 30원에서 놀다가 네. 이제 북핵 이슈가 터지니까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만 지가 올라가봐야 1,167원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네. 고점을. 네. 그러면 이게 한 3, 40원 오른 건데 이게 정말 전쟁을 반영한 가격인가? 네. 전쟁이면 2,000원, 3,000원, 4,000원 가야 돼요. 적어도 1,500원 이상 가야 되는 게 네. 맞지 않나?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그때의 반응을 돌이켜 보면서 이해가 되는 게 외환 시장은 그 전쟁 가능성을 진지하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음모론을 갖다 붙이자면 작년에도 트럼프가 그렇게 막말을 했지만 네. 사실 이제 물밑 접촉은 북미 간에 계속 계속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큰 형님들은 그걸 알았던 거죠. 음. 트럼프가 저렇게 떠드는 거는 다 쇼고 네. 결국 실무자들끼리는 서로 대화를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외환 시장의 큰 형님들은 그 정보를 다 입수하시고 네. 뭐 별거 없을 거니까 뭐 우리가 난리칠 필요 없다. 네. 좀 더 그래서 냉철하게 생각했던 게 작년이고 네. 올해는 이제 정반대로 야 뭐 어차피 별일도 없었던 건데 음. 이제 와서 둘이 친하게 지낸다고 우리 이미 작년에 다 알았는데 그래서 반응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근데 어쨌든 간에 재밌는 시각이네. 네. 어쨌든 간에 타결이 났다. 네. 북미 간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론에 슬슬 얘기 나오기 시작한 게 종전 뭐 이런 거 얘기 나오잖아요. 한참 전부터 이제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하튼 이렇게 타결이 났다. 그래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가 완성이 됐다. 네. 그렇게 될 때 반응을 해요? 저는 별로 안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애매하게 말씀을 또큰 어른들한테 가서 또 혼날라. 혼나게 생겨. 혼나겠네. 네, 알겠습니다. 자, 메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